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주 최대 그 핵심이 시장을 접근하는 핵심이 정책이기 때문에 네.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최대 핵심은 아무래도 스코틀랜드 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또 셀럽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치인들은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쇼 코너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 코너리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퍼거슨 전 축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통합 단계로 있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여론조사마다 모두 결과가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이 많을 때도 있고 반대가 조금 많을 때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양쪽의 결과가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일을 앞두고 앞으로 이런 셀럽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점점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먼저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불안감을 선반영한 이후에 정확하게 기술적인 저항선 부근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 번 파운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파운드화는 급락한 이후에 딱 요만큼 반등했죠. 강력한 하락갭을 동반했던 그 지점까지만 반등한 이후에 이번 주에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실제 선거 결과라든지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좀 더 보면서 움직임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를 견인했던 가장 중요한 통화는 이 파운드화였던 만큼 이 선거 결과와 함께 파운드화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FOMC를 앞두고 미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써왔던 양적 완화를 일단 걷어들인다라는 것, 긴축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를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채권 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면서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채권 수익률이 먼저 빠르게 반응하고 있죠. 여기에 만약에 미국의 그 투기권역이 있는 회사채들 이런 금리라든지 아니면 단기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FOMC는 단어 하나의 선택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주의 또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결과가 모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달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전 세계 지금 그나마 조금 완만했던 환율이 선진국 환율을 중심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엔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운드화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시장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최대의 포인트는 결국 스코틀랜드 투표와 함께 FOMC 결과가 달러와 파운드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핵심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이 글로벌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0월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이후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좀 크게 봤을 때는 4분기에 부양책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나와도 소용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구간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그동안 돈을 안 풀었습니까? 돈 충분히 풀었습니다. 금리 이미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더 이상 통화 정책만으로 안 통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수요를 살려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도 말을 듣지 않고 정부가 기업을 자극해도 기업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 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 과잉 국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더 해봐야 지금 생산자 물가를 더 마이너스로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금리를 낮추고 기업들에게 독려해봐야 기업들은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다.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던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정부 얘기에 코웃음만 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반기에 만약에 ECB, 그다음에 BOJ 쪽에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하더라도 자금 투입이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돈을 걷어들일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양쪽의 국채금리의 변동률을 보시면 미국과 영국은 계속 상승 방향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영국이죠. 왜냐하면 영국이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스코틀랜드 변화에 따라서는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미국과 영국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은 국채 수익률이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쪽에서 돈 풀어도 이쪽에서 죄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의 추가적인 증부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상황은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둔화된 상황입니다만 국가별로 위치가 모두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미 마이너스로 좀 침체된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독일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또 최근 지표를 보시면 바닥을 찍은 듯한 신호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디플레에 대한 반응도 국가별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CB가 지금 일방적으로 미국식 QE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소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ECB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와 여러 가지 이 합의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뭐 파국을 가게 되는, 유로존 경제가 파국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걸 무시하고 ECB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그런 상황까지는 분명히 아니고 국가마다 도 상황이 다르고 독일이 여전히 입장이 굳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ECB의 대책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유로존의 추가 대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픽스 국가들의 수익률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 기대감에 계속 국채 수익률이 바닥을 치다가 최근에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거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저는 뭐 정책의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LTRO가 9월 달에 TLTRO가 나온다고 했는데 잔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증가하지 않고 있죠.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돈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4분기 초반까지의 유동성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뚜렷한 변화가 있기보다는 이런 변화를 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가지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글로벌 시장 내에서 지금 이 금리 정책의 변화,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임박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유로존은 돈을 덮을 거다. 미국은 돈을 언제 걷어들일까? 금리를 언제 올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죠. 그렇다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주에 대해서 모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뭐 IPO, 그다음에 실적,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골드만삭스인데요. 주가가 일정의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작년 고점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고점 부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금융주들, 또 상대적으로 영국의 금융주들, 유럽의 금융주들, 한국의 금융주들까지 전반적으로 금리 정책의 변화, 통화 정책의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제가 보기엔 추가 강세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업종, 증권이나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제는 매수해서 중립 정도로 조금 낮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IT까지 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IT보다는 자동차에 더 민감한데요. 최근에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 엔화의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최근에 중국이 이 수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유럽의 비중은 높이고 아시아 비중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일본 수입차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독일 수입차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자들도 돈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프리미엄 제품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고민해 봐야 될 건 그나마 다른 지역 다 안 좋아도 현대차가 중국에서 지금 좋은 건데 만약에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브랜드력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자동차주에게도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여러 가지 악재를 충분히 좀 반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에서 추가적인 탄력 둔화가 나타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 다운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주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엔화 환율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브랜드력,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추가적인 성장률을 상실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에서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내비치셨고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브랜드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